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 채널은 익명이 보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이라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이혼을 했는데 누구에게 넋두리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있어서 저에게 늘 친구 같은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넋두리하는 마음으로 제 발등을 찍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공부와 친하지 않아서 수능을 죽쓰고 지방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학점 관리를 하며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다른 친구들처럼 술독에 빠져 살거나 남자를 만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4년 내내 수석이나 차석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냈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대학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원하는 회사는 어디든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대기업도 뚫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토익과 자격증까지 더하여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지방대 출신인 저를 불러주는 대기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눈을 낮추게 되었고 중견기업에 지원했답니다. 다행히 대기업보다 작은 회사에서는 저를 눈여겨봐주는 곳이 덜어 있었고 연봉과 복지 등 조건이 제일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26에 첫 직장을 가졌으니 늦지 않은 편이었죠. 회사에서도 제 나이가 가장 어려서 막내라고 불리며 일을 배우고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답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게 내 마음대로 퇴근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지만 눈치가 빨랐던 저는 회사 선배들 중 하나라도 야근을 하게 되면 옆에 붙어서 일을 도와 늦은 밤에 퇴근했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일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런 회사 생활 덕분에 저희 개인 시간은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불려나가 일을 하는 날도 덜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돈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서 야근이나 특근을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왜 일이 힘드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얼마 못 버티고 나갔는데 저는 회사에 매일 찰떡같이 붙어있어 연봉도 매년 올랐고 대리 진급도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달게 되었네요. 그렇게 20대 청춘의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고 30의 나이가 찾아오자 뭔가 아쉬웠어요. 특별한 일탈이나 취미를 가져보지 않고 공부와 회사에만 매진해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실컷 놀고 인생을 즐겼던 친구들을 보니 백수들이 대부분이었고 취직을 했어도 그저 그런 비전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보니 제가 잘못 산 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게다가 일탈이든 여행이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으니 충분히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해변에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클럽에 가서 춤도 춰보고 헌팅포차에 가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마셔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탈들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집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로 다시 돌아와 아주 평범하고 남들이 보기에 재미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0 이후로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32살이 되었고 엄마를 비롯해 친척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며 저를 달달 볶았네요. 저희 엄마는 그렇다 쳐도 친척들은 제 결혼에 왜 그리들 관심이 많은지 안부 전화가 걸려오면 되게 결혼 언제 하냐며 엄마 고생 그만 시켜야지 라고들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자기들이 뭐라고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났는데 생각을 고쳐보니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딸 하나 때문에 온갖 신경을 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사무치도록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직업군인이라 저만 결혼하면
엄마의 숨통이 트일 상황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엄마 고생을 그만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소개팅을 줄줄이 받기 시작했네요. 제가 만난 남자들은 같이 일하는 선배들에게 소개를 받은 게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대기업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저보다 잘났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었죠. 또 감사하게도 모두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해줘서 저도 결혼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저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전 소개팅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인성이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 직업과 배경은 비슷하니 제가 선택하는 요소는 착한 사람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겸손하고 자존감이 높아 보였고 대기업에 다닌다며 잘난 체하거나 자기 자랑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아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2번의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친절하고 배려가 깊었으며 상냥하고 다정하기까지 해서 이런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이를 보니 제 평생의 반쪽이라는 생각이 매우 컸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가 결혼하자고 할 때까지 귀가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인지 모르니 제가 먼저 섣불리 고백하는 것보다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리고 석 달 뒤 그이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예쁜 다이아 반지를 제 약지 손가락에 끼워주며 청혼했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이의 청혼을 받아들였고요. 저희는 고작 1년 조금 넘게 연애해서 서로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담스러워서 피한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 저와 그이는 상견례 직전에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예비 시댁 식구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고 시누이 역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처음이라 기강을 잡으려는가 싶어 모두 져주기로 하고 마음과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경씨,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만족하나? 네, 어머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1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건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중견이나 중소나 다 거기서 거기지. 월급을 받아봐야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만 하겠어? 아무나 못 들어가는 대기업은 연봉부터가 다르다는 걸 알지? 진경씨는 꿈도 못 꾸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 내 아들이 많이 탐났겠어. 저는 며느리라면 누구나 겪는 시어머니의 기선제압이라고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선호씨가 저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죠. 제가 선호씨처럼 능력있고 똑똑하지 못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거니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탐나는 남자예요. 제 말이 끝나자 시누이가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그럼 결혼하실 때 뭐 특별한 거라도 해주시려나? 우리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신부 측에서 돈 좀 써야 되는 거 맞죠? 처음 보자마자 남편을 두고 돈질을 하라는 시누이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선호씨가 모은 만큼 돈을 모았어요.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를 모자라지 않게 할 것이고 예단이나 예물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 해드릴게요. 제 당당한 태도에 시누이는 조금 당황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모아둔 이야기에 흡족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질문 몇 개를 더 받았는데 거의 다 돈 이야기였어요.
결혼하고 나면 친정엄마가 혼자 사실 텐데 당신의 아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줘야 하는 거냐? 집에 빚은 없느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벌어두시고 가셨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처음 간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엄마는 남편의 공손하고 바른 모습에 반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 저와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돈 이야기로 기선제압을 하셨던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셔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 저와 결혼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마음껏 엄마에게 강요해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애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대기업 과장이면 1등 신랑감인 건 아시죠? 진경이가 다니는 회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네네, 그럼요. 잘 알고 말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아드님을 제 사위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엄마는 겸손을 잃지 않았고 무시의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잘 대답하셨어요. 나중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제 시어머니보다 더한 사람들도 세고 셌다며 그 정도는 양반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과한 예물을 원하시긴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소화할 수 있어 엄마께는 손 벌릴 필요가 없었답니다. 2달 뒤 저는 선호씨와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할 거라는 걸 서로에게 느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서둘렀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이와 저는 너무 달달해서 하루하루가 선물과도 같았답니다. 가끔 시댁에 가서 조금 불편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 빼면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댁을 나오며 우리 엄마랑 동생 말 신경 쓰지 마. 두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아. 하고 말해주어서 금세 기분이 풀렸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모든 면을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었고 그이 또한 제 사랑과 친정엄마의 사위사랑으로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여느 며느리처럼 시댁만 요리조리 피하면 살만한 인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차가 되며 조금 충격적인 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처음 그이는 자기 발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다른 회사에 스카웃이 된 것도 아니었고 개인 사업을 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왜 회사에서 나온 거야? 그 좋은 대기업에서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아, 몰라.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나가달래서 나왔어. 더는 묻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금방 재취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대기업이 거기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사정이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그냥 넘겼고 다른 대기업에 들어가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도 고지고대로 믿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주가 지나도록 백수로 지냈어요. 면접 보러 다녀왔으면 빨래통에 와이셔츠나 정장 양말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자고 맥주 몇 병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요즘 당신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게 눈치가 보여서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대화 좀 해보자. 왜 회사에서 나왔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말이야. 그이는 제가 사온 맥주를 연거푸 들이마시며 과자 안주를 씹어먹으며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 게
실력이 아니라 백으로 들어갔어. 낙하산 말이야. 회사 전무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이자 삼촌이었거든. 그 덕에 내가 과장까지 승승장구했던 거야. 그런데 얼마 전 삼촌이 회사 돈을 횡령하시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삼촌의 꼬리를 잡고 있던 나마저 회사에서 쫓겨난 거지. 내가 열심히는 일했는데 다른 동료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탓에 거리낌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지. 저는 그이의 고백에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백도 능력이라고 인정했답니다. 하지만 결과로는 권고사직을 당했기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그이는 다른 대기업에 이력서를 숱하게 넣어봤지만 그곳에는 백이 없어서인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고 난 당신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앞으로 충분히 잘 이겨내고 일어설 거라고.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잘 됐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이잖아. 그래서 퇴직금에다 대출을 받아서 치킨집을 차려볼까 해. 당신 생각은 어때? 나 진짜 자신 있으니까 잘 대답해줘. 치킨집이라는 단어를 듣자 얼마 전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매일 10집의 치킨집이 문을 열고 11집이 문을 닫는다는 뉴스였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남편을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자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그래? 그럼 생각 좀 더 해보자. 자영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당신도 더 알아보고 말이야. 하며 돌려서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남아있는 맥주를 모두 비워냈고 속이 시원했는지 코를 골며 달콤한 잠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그이가 정신을 차리고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하길 바랬죠. 그래서 전 치킨집을 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사업 생각을 정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했답니다. 여보, 눈만 조금 낮추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많아.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취직하는 게 어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치킨집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대출도 받았고 상가 계약까지 했다고.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분명 생각을 더 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저와 의논하지 않고 치킨집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대출 받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허락? 당신 자꾸 선을 넘네? 이 집은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야. 내 명의의 집이라고. 그이가 그렇게 불끈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직장을 잃고 내리막을 타서 그런지 평소와 다르게 감정을 실어 말했고, 당황한 저는 화를 낼까 하다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알아 그이에게 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당신 집이지. 그런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난 당신의 아내잖아. 치킨집 해.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낼 거야. 그런데 다음부터는 큰일을 결정할 때는 나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린 부부잖아. 그러자 남편은 화낸 것에 대해 사과했고,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호강시켜주겠다고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이가 계약한 상가의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난 후 치킨집을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프랜차이즈점이라 본사에서 주는 레시피대로만 조리하면 되었기에 별도의 연구는 필요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보인 배짱처럼 치킨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거의 배달 주문이었는데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쉴 새 없이 닭을 튀겨야 한다고 몸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도 통장의 입금 내역을 보면 매우 기쁘다며 없던 기운이 솟아난다고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남편이 조금 성공하자 콧대가 높아져서 매일같이 치킨집에 찾아와서 넌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이런 신랑감 흔하지 않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도 해보고 사업도 이렇게 번창하는 걸 보면 내 아들이 너한테 엄청 아깝지. 하고 구구절절 자랑을 읊으셨는데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지겹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네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답니다. 여하튼 저는 그이가 그렇게 치킨집을 성공시키니 자랑스러웠어요. 회사 일에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장사까지 잘하는 사람이라 정말 멋지게 보였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주니 제 걱정은 씻은 듯이 증발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열정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치킨집을 열고 5달 만에 알바생을 셋이나 뽑았고 닭을 튀기고 조리하는 자기 일에서 벗어났어요. 카운터에 앉아 가게가 돌아가는 것만 지켜보는 게 그이가 하는 일이었죠. 제가 퇴근하면 종종 그이의 가게에 들러 일을 돕곤 했는데 남편의 자세가 너무나 달라져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을 좀 받으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보, 자기 치킨집에서 너무 여유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알바생들이 영원할 것도 아닌데 당신이 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이 기분 나빴는지 뭐야 또 이번엔 사업 운영 방침까지 충고질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찬물 부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어. 치킨집은 앞으로도 잘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치킨집 와서 돕는 거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굳이 왜 오는가 했더니 날 감시하려고 그런 거였어? 하고 짜증과 불만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남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우자의 조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만 강한 아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생각해왔던 아내가 아닐 거라 생각되지만 그이가 점점 변하는 건지 본 모습을 보이는 건지 걱정이 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이와 다투고 싶지 않아 치킨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찾아가서 일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남편이 감동만 맡고 있어서 그런지 치킨집의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 치킨집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객들은 치킨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고 포장이나 방문해서 드시는 손님들이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알바생이 바뀌고 사장의 얼굴은 보기 힘든 가게라며 무책임한 사장이라는 댓글도 수두룩했고요. 그래서 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에게 다시 대화를 요구했고 그이는 매출 떨어진 이야기라면 집어치우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은 리뷰들 안 읽어봤어? 안 좋은 말들이 대부분이야. 고쳐지지 않으면 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당신 가게를 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사장 얼굴을 못 보는 치킨집이라는 댓글들이 허다해. 얼씨구, 이젠 내 사업이 망하네 마네 판단까지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다른 사업도 추진 중이니까. 치킨집 하나로 만족이 안 돼서 부동산으로 돈 좀 키울 거야.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언제까지 닭 튀기고 살 순 없잖아. 안 그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실과 근면이 기본이었던 남편이 목돈 좀 만졌다고 딴판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이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재개발 투자를 했답니다. 나중에 몇 배가 되는 돈으로 돌아올 거라며 이번에도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이젠 제가 안 된다고 말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걸 알아 남편에게 알아서 잘해보라고만 말해주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남편의 치킨집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잠시 알바하는 대학생이 자기 일처럼 일할 리가 없는 건 당연했고, 사장이라는 남편은 재개발 투자할 자리 보러 다닌다고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다고 손을 놔버리니 치킨집이 살아남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죠. 이에 저는 남편에게 이제 내 말을 들을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치킨집은 문 닫으려고 했어. 난 부동산에 큰 손이 될 거니까. 이 대한민국은 말이야, 재개발 천국이야. 몇 년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라며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전 여기서 남편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투자한 상황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충실하고 살림에 신경 쓰는 게 전부였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 몸은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좀 안정적인 일을 하길 몸소 바랬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질주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재개발 투자한 지 넉 달 만에 큰 소식을 들고 집으로 왔네요. 여보, 큰일 났어. 내가 투자한 재개발 구역 말이야. 거기 담당자가 도망을 갔대.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대. 나 어떡하면 좋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모두 안전하고 의심할 게 없다고 했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최 부장 놈이 돈을 싹쓸이하고 해외로 튀었대. 이제 난 망했다고. 경찰도 해외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래. 결국 결과는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대출금도 상환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이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린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께 돈까지 빌려서 투자해 시댁마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왜 제 말을 듣지 않았냐고, 제가 그이의 아내가 맞냐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거참, 인생이 끝났어. 나 이선호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을 테니 기다려. 이번 일은 다음을 위한 발판일 뿐이라고 하며 허울 좋은 소리만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오열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지른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값만큼 빚을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 2금융과 3금융권에 돈을 빌려 빚잔치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쓰러지게 되었고 구급차에 실려갔답니다. 단순 쇼크로 쓰러진 거라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정신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제가 퇴원하고 회사를 계속 다님에도 남편은 집에서 다음 사업 구상을 한다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장하다 못해 속이 뒤집혀 우라통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술을 퍼마시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빚은 어떡해? 내가 갚아야 하는 거야? 술만 먹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집을 파는 게 좋겠어. 그걸로 대부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한다는 소리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자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빚더미에 깔려 죽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집 팔고 어디 가서 살자고? 시댁에 가자고? 아니, 거긴 좁아서 안 되고 처가에서 당분간 지내는 게 어떨까? 장모님 혼자 사시기 적적하셨을 텐데 우리가 들어가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퍽이나 좋아하겠다. 사업 말아먹고 사기 맞고 오갈 데 없어 들어가는 건데 친정엄마가 환영하겠어. 당신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이는 날려먹은 돈을 금세 치울 거라고 망상이 가득 찬 대답을 했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남편과 집을 팔아 대부분 빚을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의 은행 빚을 남기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희 사정을 듣고 놀라긴 하셨지만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그 일을 두둔했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제 할 일인 회사 일에 신경을 더 쓰게 되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과장 진급 심사가 있어 백수 남편을 신경 쓰다 보면 화병으로 미칠 것 같아 아예 손을 놔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늦은 밤 퇴근하고 친정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늘 술에 절어 자빠져 있었고 엄마는 초라하게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께 너무 죄송해서 두 손을 잡고 사과의 말을 전했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저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변했나봐. 조금 기다리면 정신 차리고 되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알지. 이서방 성실하고 능력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넌 집에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이나 잘해. 진경이 너 과장도 한 번에 되고 싶다고 했잖아. 아마 넌 이번에도 한 번에 진급하게 될 거야. 이 애미가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전 엄마 말씀대로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고 친정집에 있는 엄마와 남편을 거의 신경 쓰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울하고 어둡던 저에게 시원한 소나기처럼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과장에 진급하게 된 거죠. 전 너무 기뻐 쾌재를 불렀고 회사 동료들에게 거하게 한턱을 냈답니다. 그제야 저는 숨통이 트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남편이 진 빚을 다 갚고 금방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희망적인 저와 다르게 남편은 친정에 간 지 석 달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무슨 꼰대 마냥 자기가 치킨집을 어쨌네, 재개발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소주가 아닌 양주를 마시고 있네 하며 과거에 갇힌 채 살았답니다. 저는 그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렇게 변한 남편과 평생 살 자신이 없어 경고의 말을 날려버렸죠. 그랬더니 그이는 이혼이 무서웠는지 저에게 알았어, 일자리 알아볼게. 사업은 이제 꿈도 꾸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취직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줘. 알겠지? 라며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그래서 전 오래 기다리지 못하니 빨리 사람 구실하고 살 생각을 하라고 또다시 경고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면접을 보러 다니긴 했어요. 밤에 퇴근해서 돌아가면 늘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더 속이 상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네요. 얼마 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남동생이 제대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죠. 동생은 제대를 하기 전에 취직 자리를 마련해 놓은 터라 하루만 쉬고 바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과장이라는 직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산더미여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집에서 술 한잔 기울이기로 통화를 했네요. 이윽고 8시 30분에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지하철을 탔고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9시가 넘어가며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왠지 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요. 저희 남매는 어릴 적부터 우애도 좋았고 서로에게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전 서프라이즈한 등장으로 남동생을 놀려주기로 했답니다. 저희 친정은 도활하게 소리가 나지 않아 조심히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서 살금살금 문을 열고 신발장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 술 떨어졌잖아. 어이, 장모!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 몰라? 빨리 술상 다시 차려오라고! 전 그이의 패륜적인 말에 너무 놀라 당장 달려가려는데 제 남동생이 작은 방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한숨 자고 있었던지 머리에 새집을 짓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동생이 직업 군인이라고 말했는데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전사였어요. 특전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얼마나 강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방에서 뛰쳐나온 남동생은 곧장 반쯤 누워있는 남편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힘이 워낙 세니 그 정도는 식은죽 먹기였죠. 이에 놀란 남편은 저놈 왜 이래? 이거 놓지 못해? 나 네 매형이라고! 라며 허공에 발을 구르며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남편에게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했는데 그이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핑계를 댔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그래서 술상 차려라고? 너 나한테 100년 동안 맞아볼래? 이 한심한 패인놈아! 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남동생의 주먹을 맞받고 잠시 후 코피를 흘려 놓아주자 입에서 뭔가를 뱉어내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 놈의 이빨이었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였는데 강냉이를 제대로 털린 거죠. 그이는 정신을 차렸는지 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그만 때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저는 그제야 신발장에서 구두를 벗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 소리에 남동생이 돌아보며 저에게 물었어요. 누나, 이 자식 어떻게 할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동생은 남편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그이는 머리를 양팔로 감싸 방어를 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는 시선을 친정엄마에게 돌렸고 그동안 남편이 엄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가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꾹 참아왔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네요. 너희 부부가 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러더라. 술에 취해서 나한테 반말로 술상 봐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건 기본에다가 자기 무시하면 가만 안 둔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니까. 당장 너한테 말해서 이혼시킬까 했는데 진경이 너는 바깥일로 바빴잖니. 진급이 코앞이라 말하지 못했어. 어쨌든 이서방, 아니 이놈의 자식은 한심하게 술만 푸고 낮에 일어나서 나한테 밥 차려달라고 명령하듯이 말하더라. 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곧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지내는 동안 눈치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승질까진 했다니까. 그래서 너 진급하면 당장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진경이 네가 이혼하기 싫으면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제부터 다시 술주정이 시작되었어. 쥐뿔도 안 되는 놈이 취직 안 되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아주 개차반처럼 소리를 지르더라. 그리고 오늘 네 동생이 와서 어떻게 하나 더 봤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도 들었던 것처럼 전에 했던 막말을 서슴없이 하더라. 아무래도 제정신을 차리기 틀린 것 같다. 전 남편의 바닥의 끝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가봐야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라는 게 체감이 되더라니까요. 감히 친정엄마한테 막말하고 하녀 부리듯이 부려먹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무릎 꿇고 있는 그이에게 다가가 뺨을 한 대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나쁜 자식,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대하고 말해? 이젠 정말 끝이다. 이혼 소송으로 알고지 만들고 쓰레기통에 넣어줄 테니까 크게 기대해. 그러자 남편 놈은
무릎을 꿇은 채 친정엄마를 향해 몸을 돌렸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 미쳤었나봐요. 저 원래 이런 놈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말려줘요.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죠, 장모님. 제가 조만간 대박 터뜨려서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진수야, 이 물건 내 눈앞에서 좀 치워라. 보기만 해도 역겹구나. 이제 내 딸이 진급도 했고 안정을 찾았으니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꺼져버려. 남편은 친정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특전사를 나온 제 동생이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갔고 문 밖으로 내동댕이가 쳐졌답니다. 그리고 닫힌 현관문을 두드리며 봐달라고 소리치는데 제 남동생이 한마디만 더 하면 현관문 열고 100대 쳐맞을 줄 알아 라고 했더니 바로 조용해졌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 아니 인간 말종, 참 웃기죠. 자기보다 힘세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앞에 있으니 겁먹은 꼴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라며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한 것들을 제대로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저는 억대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남이 된 전 남편은 진짜 알거지가 되었고 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시댁을 팔아야 될 상황까지 닥쳤답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시어머니가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어서 통장에 입금된 위자료를 보고 회재를 불렀어요. 저 때문에 사위의 망나니 짓을 참아준 친정엄마께 수천만 원의 돈을 드렸고 남동생에게도 복수해줘서 고맙다고 500만 원의 용돈을 주었네요. 그리고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며 남동생이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남자 역시 동생처럼 특전사 출신의 멋진 남자였어요. 직업은 경호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을 경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녀인 걸 밝혔는데 총각인 그 남자는 제가 좋다며 연애를 하자고 했고 지금은 그 남자와 사랑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180도로 변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제 전남편의 이야기는 그쳐야겠네요. 사실 아직도 그놈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욕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결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닥까지 찍는 걸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한 번쯤은 찾아오니 길게 연애하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계속 연애하고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을지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속이 시원했네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들 사이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죠? 아마 지금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형제와 의절한 분들이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남편이 시동생과 사이가 안 좋아 수십 년을 보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의절했던 남편 형제가 재회하고 일어난 이야기와 저에게 갑자기 생긴 동서와 있었던 사건을 몇 자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끝까지 흥미진진한 제 사연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25에
소개팅으로 만나 연인이 되었고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마음고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은 남편의 거울이라도 되셨는지 그이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편하게 며느리로 지냈답니다. 거기에 저희에겐 딸 둘이 있는데요. 제 속을 거의 썩히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둘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 인생이 굴곡 없이 참 평범한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사연을 신청할 만큼 대단한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회식 자리를 갔다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오는 길이었답니다.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그이는 뒤를 돌아보며 한눈에 동생이라는 걸 알아차렸다네요. 그 만남의 순간이 남편과 시동생이 의절한 지 25년 만이었답니다. 그이가 저를 만나기 3년 전에 인연을 끊은 터라 저는 시동생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시동생과 오랜 이야기를 나누느라 외박까지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왜 의절하고 살았을까 하고 큰 후회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속이 좁은 놈인가?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왔어? 저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속이 좁다고? 당신같이 보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뭘 해도 허허 웃고 넘어가는 양반이 무슨 속이 좁다는 타령을 해. 그래? 그런데 2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 어제 동생을 보는데 내가 왜 모질게 인연을 끊었나 싶더라고. 나이도 내가 3살이나 많은데 말이야.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로 시동생과 의절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장석이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나를 심하게 무시했어. 그 녀석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서 형 같은 동생이었지. 그래서 장석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달랐어. 욕도 하고 발로 차고 심부름까지 시켰었지. 그땐 그 녀석도 어렸으니까 그랬겠지. 어쨌든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꿋꿋하게 참아왔는데 우리 둘 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했는데 장석이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거의 없었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 같은 형은 필요 없다며 온갖 욕을 하는 거야.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한 나는 동생 얼굴에 손을 댔고 그 녀석도 나에게 손을 올렸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만 거야. 그리고 형인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했는데 장석이가 날 만나주지 않았어.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가다 보니 서로에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지금까지 남남처럼 산 거야. 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에게 그래서 이젠 다 푼 거야?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잘 지내보기로 한 거냐고 하고 물었고 남편은 이제부터 못다한 형제애를 쌓아보겠다며 저에게도 다음에 같이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고 남편과 저, 시동생과 동서 넷이 만나기로 했고 저희는 시동생이 예약한 고급 일식집에 들어갔어요. 종업원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동생의 얼굴을 보자 남편과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도련님이 제 남편하고 붕어빵이네요. 길 가다가 우연히 봐도 몰라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 두 사람이 서로 한눈에 알아본 거겠죠. 그런가요, 형수님? 여긴
저도 형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제 형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형을 불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형이었던 거죠.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 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못 봐서 아쉽고 안타까워요. 게다가 이렇게 예쁜 형수님을 진작에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동생의 좋은 말과 칭찬까지 들으니 기분이 좋아져 저도 칭찬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서가 훨씬 예쁘죠. 그런데 동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인 일을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서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형님.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어쩐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완전 봉 잡으셨군요. 어느 대학에 있어요? 그냥 조그만 대학에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니까 너무 캐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유명하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대학 교수님이 제 동서라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걸요.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동서가 저에게 말을 놓으라고 말했고 저 역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놓았답니다. 동서, 나중에 우리 여자끼리 만나서 쇼핑이나 할까? 비록 늦게 만났어도 집안 식구가 되었는데 내가 옷이라도 한 벌 꼭 해주고 싶어.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진짜 진작에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요, 형님. 저희는 급속도로 빨리 친해졌답니다. 물론 남편과 시동생도 새로 시작된 우애가 남달라 보여 더할 나위 없었고요. 며칠 뒤 동서와 저는 약속한 대로 함께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습니다. 동서는 정말 사주는 게 맞느냐고 물으면서 옷을 골랐고 얼마든지 사줄 테니 걱정 말고 고르라고 일러주었네요. 그런데 동서가 고른 옷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동서, 밍크 코트를 사려고? 네, 형님. 제가 밍크 매니아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인데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아무리 자유롭게 옷을 고르라고 했지만 가장 비싼 밍크 코트를 고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당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된 가족이니 비싸다는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그래, 동서한테 잘 어울리네. 내가 사줄게. 그대로 입고 가면 되겠다. 정말이에요? 형님, 돈 잘 버시나봐요. 그래도 형님이 사준다길래 가장 저렴한 걸로 골랐으니까 부담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산대로 가서 150만 원을 결제했고 동서가 호텔로 식사하러 가자고 말해서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갑을 연 건 저였어요.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안 되지만 비싼 옷을 사줬으면 식사는 동서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30만 원의 밥값을 결제하고 동서와 겨우 헤어지게 되었네요. 저는 동서의 직업이 대학 교수이고 씀씀이가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뒤에는 다른 일로 동서에게 찝찝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동서가 저에게 옷 선물을 받아 고맙다며 담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시동생의 집에 찾아간 날이었어요. 저는 밥 한 끼 대접하는구나 싶어 남편과 동행했죠. 그런데 동서가 옷방으로 따라오라더니 행거에 걸린 옷들을 보여주며 말하더라고요. 형님,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골라봐요. 제가 쭉 형님 패션을 지켜보니까 죄다 보세 옷에 싸구려만 입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건 모두 명품이니까 한 벌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동서는 자기가 입던 옷을 저에게 담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전 명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뭐가 그리 대단한지 자랑을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동서가 입던 옷을 가져가 입는 건 싫어서 와, 동서 옷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명품 같은데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동서가 다 입도록 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이거 다 장만하는데 큰돈 썼을 거 아니야 하고 돌려 말해줬는데 동서는 상상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형님도 참, 제가 이걸 무슨 수로 다 사요. 이거 다 제자들이 사준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명품이 줄줄이 생기는 직업이라고요. 학생들이 사줬다고? 도대체 왜? 그리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교수한테 잘 보이면 나빠질 게 없으니까 점수 따려고 그렇게들 많이 해요. 어쨌든 아까운 거 없으니까 형님 마음에 드는 거 찾아보시라니까요.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정말 찝찝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말로만 듣던 뇌물인가 싶어 그 명품 옷들에 더 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옷방을 괜히 한 바퀴 둘러보고는 다음에 고른다며 둘러대고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받은 귀금속 선물을 꺼내와 마음에 드는 걸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학생들 돈으로 산 걸 왜 가져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찝찝하기도 했지만 성의면에서도 아주 실망이었어요. 선물을 할 거면 포장은 못해도 새 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입던 옷을 선윗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나요? 제 남편도 집에 가서 동서 흉을 얼마나 많이 보던지 자주 만나는 건 좋지 않겠다며 시동생과 같이 자리할 때만 가끔 보자고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의 연락은 매주 걸려왔고 거절을 두세 번 하다가 마음이 약해져 결국 약속을 잡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만난 동서는 저에게 형님, 저 다음 달에 생일인데 뭐 해주실 거예요? 하며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에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죠. 그래도 만나는 동안에는 기분 상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동서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아, 다음 달이 생일이야? 동서 갖고 싶은 게 뭔데? 선물해줘야지. 정말이죠. 저 다음 달에 남편이랑 푸켓을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호텔 숙박비를 내주는 게 어때요? 어? 푸켓을 간다고? 그런데 숙박비를 생일 선물로 달라고? 저는 50년 가까이 살면서 숙박비를 생일 선물로 달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결제를 해줘야 하지? 내가 숙소를 골라서 모바일 티켓으로 주면 될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제가 숙소를 골라놨답니다. 완전 A급 호텔로요.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200만 원 입금해주시면 돼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당황한지도 모르고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불편한 자리는 몇 시간이 이어졌고 해가 니엇할 때쯤 동서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지난번 밍크코트를 사준 일과 해외여행을 가서 숙박비를 생일 선물로 달라는 동서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뭐야, 그게 사실이야? 나 참,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은 처음 보네. 대학 교수직이나 돼서 그런 무식한 행동을 했단 말이야? 지난번에는 재수씨가 당신한테 입던 옷을 선물하려고 했지?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새 것을 사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당신 숙박비인지 뭔지 해주지 마. 그리고 전화도 받지 말고. 내가 장석이 만나서 한 소리 해야겠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러다 또 형제가 의절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웃으면서 알아듣게만 말해. 알겠지? 며칠 뒤 남편이 시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 저와 있었던 일을 좋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서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했어도 기분이 상했을 테니까요. 뭐 어쨌든
동서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저는 걱정거리 하나가 줄어 보통의 일상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는 딸들이 다 컸고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남편의 사업장을 자주 찾아갔어요. 제가 특별히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청소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 일도 청소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제가 치워주는 게 훨씬 낫다며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은 남편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일거리가 들어왔어요. 대학교 청소일이었는데 제 오빠가 저를 담당자에게 추천했다고 전해졌답니다. 이에 저는 너무 고맙다고 오빠에게 전했고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죠. 이튿날 대학교에 출근한 저는 담당자를 찾아가 옷과 청소도구를 받았고 담당 구역을 배정받아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학교 본관이었고 여러 강의실이 있는 복도와 계단 그리고 화장실이었는데 꽤 넓어서 혼자 청소하고 나면 4시간은 좋게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땀 흘려 일하니 기분도 좋았고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대학교에서 보내니 마음까지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몰래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답니다. 청소를 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학생들의 길을 받는 기분으로 흐뭇하게 서 있기도 했죠. 그런데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빈 복도에 걸어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제 동서가 가방을 들고 제가 있는 방향으로 복도를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괜히 청소부로 일하는 저 때문에 곤란해질 상황이 우려돼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그런데 제 앞에 동서가 서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괜히 놀란 척하며 대답했어요. 동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더니 이 대학이었구나.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동서,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정말 멋진걸? 네. 그런데 형님은 설마 청소부예요?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예요? 동서는 마치 청소부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직업인 것처럼 인상을 구겼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동서의 물음에 대답했네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자 동서는 입을 벌리며 놀라더군요. 형님,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밍크코트를 산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푸켓 숙박권을 달라고 한 걸 아주버님께 잃으셨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청소부로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으로 200만 원짜리 숙박권은 부담이 되셨을 테니까요. 미안해요, 형님. 저는 형님이 돈을 잘 버시는 줄 알고 그랬어요. 여전히 동서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고 있더군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숙박권을 선물하지 않은 걸로 굳게 믿는 얼굴이었답니다. 저는 동서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인생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뭐. 알았으니까 가봐.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말고.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학교에서 떠나더라고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괜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동서와의 만남을 비밀에 붙인 채 계속해서 청소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동서와 마주쳤고 꼭 제 속을 긁어놓고 지나갔습니다. 형님, 화장실 청소도 하세요? 거긴 냄새나서 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무래도 형님은 비위가 좋으신가 봐요. 남이 쌓아놓은 변을 처리하는 게 보통 역겨운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럼 동서는 집에서 화장실 청소 안 해? 네, 저희는 도우미가 다 해줘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인간인지 감이 잡히시죠? 이 말을 직접 두 귀로 들은 제 심정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화가 났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서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청소부인 제가
자기 발 아래에 있다는 것처럼 괄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형님, 청소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100만 원? 아님 150만 원? 제가 다른 직장 알아봐 드릴까요? 제가 교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인맥이 많거든요. 몸도 편하고 월급도 좋은데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럴 때 교수 동서 덕 좀 보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야. 난 이 일이 좋아. 청소가 나한테 아주 잘 맞는다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벌면 충분하지. 그러자 동서는 훗 소리를 내며 비웃으며 땀 흘린 만큼 돈을 벌어 충분하다고요? 무슨 드라마 찍어요, 형님? 괜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보다 2배는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사준 밍크코트 값 벌려면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셔야죠. 라고 말했답니다. 거기서 전 한마디라도 더 들으면 폭발할 것 같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밀대를 밀며 동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다시 발길을 돌려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아, 형님.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여기 교수인 건 아실 테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체 하기 전에는 절 부르거나 하지 마세요. 교수라는 게 체면이 있어서 말이죠. 제가 청소 아줌마와 동서지간이라면 다들 비웃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뜻 이해하셨죠? 제 시동생 아내만 아니었으면 당장 딱이라도 날리고 싶었어요. 어쩜 저렇게 신뢰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 인사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대학 교수가 그렇게 잘난 직업인가요? 부하가 치밀었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와 식구가 된 사람이니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동서만 잘 피하면 기분 상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동서가 강의실에서 나오는 시간을 체크하고 그 시간에는 화장실 청소를 했죠. 한 사람 눈치를 보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제가 상처받을 요소를 차단하는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쓰디쓴 인내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교수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그 교수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일으켜 세우고 병원으로 데려다 줄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교수는 저에게 눈에 불을 켜고 막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아줌마! 계단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잖아. 아, 진짜 퇴근길 한번 더럽게 험하네. 그래서 저는 교수에게 네? 저는 그냥 걸레질을 한 것뿐이에요.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웠나 본데 저를 탓하실 건 아니죠. 라고 말했더니 예상도 못했던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아줌마가 잘못한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내가 계단으로 내려올 때 조심하라고 일러줬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당신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 싶었어요. 뺨을 맞고 상처되는 말을 듣다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사과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미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청소나 하고 살지, 이 무식한 아줌마야. 청소만 잘하겠다는 1차원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말할 줄 아는 융통성 좀 가지고 일하란 말이야.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동서였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담긴 걸 보니
제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저와 교수 앞에 선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교수, 무슨 일이야? 나 뇌진탕 걸려 죽을 뻔했잖아. 이 아줌마가 계단을 어찌나 미끄럽게 닦아놨는지 골로 갈 뻔했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퇴근길에 별일이 다 생긴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동서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진짜 열받겠다. 청소 아줌마들이 다 그렇지 뭐. 못 배우고 무식해서 난 배려할 줄을 모른다니까. 어디 봐봐, 많이 다쳤어? 스타킹 올 다 나갔네. 나랑 병원부터 가자. 이런 아줌마는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게 나아. 빨리 가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이봐 동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야겠어? 무식하고 난 배려할 줄 모른다니. 이 교수님이 넘어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눈이 있으면 보라고. 계단에 물 묻어있는 걸 볼 줄은 모르는 거야? 청소 아줌마가 있으면 청소하는 걸 이해했을 거 아니냐고. 교수님, 당신이 부주의로 자빠진 걸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 말이 끝나자 이 교수라는 여자가 동서를 보며 뭐야, 김 교수 자기 형님이었어? 라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동서는 형님은 무슨, 내가 이런 천박한 아줌마랑 가족이라는 게 말이 되니? 내 남편이랑 이 아줌마 남편이 조금 인연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동서라고 짓거리네. 거지 같은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승질만 더럽네. 어서 병원이나 가자 하고 말하자 이 교수라는 여자가 그럼 그렇지. 김 교수가 이런 몰상식한 여자랑 가족일 리가 없지. 진짜인 줄 알고 식겁했네. 재수없다. 빨리 가자 하고 제 앞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던지 저는 당장 이를 때려치우고 집으로 도망갈까 하다가 이렇게 처참히 짓밟히고 끝내기에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다음에 복수를 기약하고 하던 청소를 계속했답니다. 이튿날 저는 어제 일로 잠을 설쳐서 하루 쉴까 하다가 집에 있으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출근을 했답니다. 어김없이 동서가 나오기 전에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의실에서 튀어나와 청소를 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제가 다른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이제 청소 일은 그만하시죠. 뭐라고? 형님? 왜 어제처럼 천박한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예의를 차리고 그래? 그리고 동서가 할 말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사과요? 제가 교수인데 교수 편을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저에게 아는 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당당하게 동서라고 부르는 건 무슨 경우예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형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고 교수들 사이에서 소문나기 전에 형님이 여길 나가줘야겠어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우리가 대화하는 걸 들은 모양이에요. 대학 교수의 윗동서가 화장실 똥 치우고 걸레질하는 청소부라고 하면 학생들과 교수들이 저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나가줘요. 네? 저는 동서가 뭐라 짓거리든 간에 청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고 저도 모르게 돌아버려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동서는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복도에 학생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곧장 말을 거두고 제 갈 길을 가더라고요. 동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사람 없는 틈을 타 저에게 나가달라고 계속 보챘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는 끝장을 보려는지 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려고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는 마음으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이윽고 제가 청소를 마무리하고 화장실에 청소도구를 넣어두자 동서가 구둣발 소리를 내며 저에게 다가왔답니다. 건물 안은 수업이 모두 끝난 터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동서는 손에 든 명품 쇼핑백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학생들이 돈 모아서 사준 건데 저한테 필요 없으니까 가지세요. 이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이거 형님 1년치 월급보다 비싼 거예요. 저는 선물로 내미는 명품 쇼핑백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뭐? 퇴직금이라고? 동서가 비싼 명품 주면 고맙다고 가져갈 줄 알았니? 모으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아, 진짜. 제가 여러 번 말했으면 좀 알아들으셔야죠.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여기보다 좋은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두도록 해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난 여기 부탁을 받고 와서 일하는 거야. 그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거라고. 동서는 화가 났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네. 어디서 별 거지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내 앞길에 장애물이 되겠다는 거야. 내 남편이 당신 남편이랑 형제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어제 일로 쪽팔리게 했으면 알아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누구 부탁을 받고 청소를 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우리 대학 총장이라도 되냐고. 그때 저에게 일을 부탁한 친오빠가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윽고 저와 동서 앞에 다가온 오빠는 김 교수, 자네 목소리가 아주 크더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다 듣고 말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고개를 돌려 제 오빠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총장님, 여긴 어떻게... 오빠, 나 진짜 많이 참았어. 여기 교수들 인성들은 다 이래? 얼마 전엔 복도에서 자빠진 교수가 나한테 무식하네 어쩌네 하며 막말을 하던데 말이야. 여기 김 교수는 나더러 빨리 일을 관두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까? 오빠, 나 일 그만둬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빠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김 교수가 말해보지.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이야. 이유가 타당하면 내가 직접 해고하겠네. 육하 원칙으로 말해보게. 총장님, 그게... 동서의 뚫린 입은 제 오빠 앞에서는 지퍼로 잠겼는지 꾹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죠. 오빠, 내 남편이 얼마 전에 동생 만났다고 이야기했었지? 여기 있는 김 교수가 바로 내 동서야.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청소일 하는 내가 쪽팔리니까 당장 나가라고 협박을 하더라. 천박하고 무식한 동서가 있는 걸 알면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비웃을 거라면서. 이 정도면 교수들도 인성교육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있는 명품 보이지? 이거 학생들이 돈 모아서 김 교수한테 선물한 거라던데. 요즘에도 교수들은 뇌물을 먹고 사나봐. 이 정도면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감사팀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오빠는 바닥에 있던 명품 쇼핑백 안에 있던 샤넬백을 꺼내 동서 눈앞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받은 건가? 김 교수? 그게 말이죠. 청장님,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마음의 선물이라고 자꾸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동서의 집안에 명품으로 도배된 옷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생들이 동서에게 잘 보이려고 명품 선물을 어지간히 많이 했다고 일러바쳤죠. 그러자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 교수, 일단 오늘은 들어가. 대신 내일은 각오하고 출근하는 게 좋을 거야.
감사팀 조사는 물론이고 학생들 모두를 불러 조사할 테니까. 그러자 동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청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잘리면 다른 대학에 취직도 못한다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동서는 교수 자리가 위태한 것에 많이 불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천박하기는. 과오가 그렇게 중요하면 평소 행실을 바로 했어야지. 무식한 티를 그렇게 내고 다니니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잠시나마 너 같은 애랑 가족이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 멍청이다. 오빠, 이 여자 가만두면 나 오빠 다신 안 볼 거니까 확실하게 처벌해. 그럼 걱정하지 마. 먼지 나도록 털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내릴 거야. 그런데 미수가,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언지를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다 당할 때까지 미련하게 참고 있었던 거야?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했지. 중간에 제 잘못을 뉘우치는 꼴을 보나 싶어서 참아봤더니 역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 피곤할 텐데 그만 가봐. 내가 김 교수 처분은 전화로 알려줄 테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윙크를 날리고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행여나 저 때문에 형제가 다시 깨질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당신 괜찮아? 형님한테 연락받았어. 그 여자가 당신 속 무지하게 긁어놨다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난 당신이 걱정인데 동생하고 사이가 어떻게 될까봐 하고 말했더니 그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장석이 그 자식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얼마 전에 나더러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지 사업 확장하는 거니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고 5억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칼같이 거절했더니 이놈이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옛날처럼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던지. 그동안 의절하고 살았던 게 좋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그래서 다시 안 보고 살려고 마음먹었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서로 말하지 않았으니 비긴 거로 하자고 웃으며 말했고 시동생과는 다시 의절하고 지내니 동서가 어떻게 되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저 때문에 의절한 게 아니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튿날 학교에 출근해 오빠가 있는 총장실로 갔습니다. 동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으니까요. 오빠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감사팀과 학생들을 조사했다고 오늘 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김 교수 잘린 거야? 그게 말이야. 방금 전 조사를 마치고 처벌을 내리고 왔어. 그런데 생각보다 김 교수가 문제가 많더라고. 비싼 명품 선물을 주는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A로 주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제 눈에 거슬리거나 선물을 안 사주면 낮은 학점을 줬더라고. 이건 김영란법보다 더 심한 사안이라 검찰에 넘겼어. 아마 징역을 면하기 어려울 거야. 당연히 앞으로 학생 가르치는 일은 다시 못할 거고. 미숙이도 아니었으면 그냥 묻어버린 채 지나갔을 거야. 네가 큰일을 해준 거라고. 오빠의 말을 듣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학생이 왜 동서의 행동을 말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오빠, 학생들은 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대? 진작 말했더라면 감옥 신세까지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학생들이 어리니까 그런 거야. 가백에 덤벼봤자 등 터지는 건 의리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 세상이 그래. 뉴스에 갑질하는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지만 지금도 어디서 권력 가지고 행사하는 놈들 천지라고.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씁쓸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학생들이 괜히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또 한 가지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자빠지고 미숙이도한테 뺨을 날린 교수 말이야. 걔도 오늘 잘렸어. 오늘 조사 중에 학생 하나가 영상을 제출했더라고. 몰래 핸드폰으로 네가 맞고 갑질당하는 영상을 찍었나봐. 그 정도면 잘릴 이유가 충분하니까 내보냈어. 그런데 그 교수도 다른 학교에 들어가긴 어려울 거야.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지? 저는 속으로 따귀를 돌려주지 못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정의 구현은 했으니 만족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야겠네요. 저는 지금도 오빠가 있는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착한 학생들이 간식을 주며 고생이 많다는 인사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할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갑질 뉴스가 판을 치는데 그런 인간들이 모두 호되게 당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